안녕하세요. 티누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분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이혼이고요, 부부간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과 관련한 상속 분쟁입니다. 근데 이 상속 분쟁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안 싸울 거야 하시는데, 가족 간의 분쟁은요, 돈의 액수라든가 자녀분들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상속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속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보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전혀 대비를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 간에 자신의 몫을 찾고자, 또는 내가 부모님 생전에 부양을 특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고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분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만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은 법정주의와 혈연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의라는 건 누가 얼마만큼 상속을 받을지를 법으로 정해놔서 법정주의다라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서 누구에게 상속을 줄 것인가는 피가 통하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이게 큰 원칙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속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고요. 자녀, 부모,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촌 이내 관계 혈족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을 여지는 없지요. 그런데 가끔 억울한 경우, 정말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실 집을 나가서 그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합리하죠. 소송을 하지만 법에서는 부모가 반반씩 가져가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게도 절반의 보상금이 가게 됩니다. 왜요? 혈연주의, 상속이 이렇게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구구단가가 같아서 정확히 지정이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구구단가 같기 때문에 룰만, 원칙만 안다라고 하면 정확히 원 단위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에서 분쟁이 많은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유류분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분쟁, 그리고 지금은 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신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상속 사건의 90%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금 문제과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부의금이 남았거나 모자랐거나 누가 이걸 가져갈 것인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없을 것 같죠. 제 경험상 120만 원 갖고 소송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더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큰 원칙은 상속 분대로 나눈다라는 것이 현재 큰 원칙입니다. 자녀분들이 둘이 있다면 1대1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부의금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앞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회사원이신데 회사 상조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렇게 명확히 아버님 앞으로 들어온 건 상속 지분대로 나누게 되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온 건지 몰랐을 때, 부의금 가지고 장례비를 하고도 남았을 때, 부족했을 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했지만 상속 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인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한번 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일단은 장례식 비용이, 그러니까 부의금이 많아서 남았을 때, 장례식 비용 대비 부의금이 모자랄 때를 나눠서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형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장례식비는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형님은 400만 원이 들어왔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짧은 동생에게는 200만 원의 부의금이 들어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300만 원의 그럼 장례식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형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50씩 내. 너도 상속집은 반이고 반이니까. 그렇지만 동생 생각은 형이 더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가정법원 28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율대로 내라. 형이 400만 원 들어왔고 동생이 2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300만 원을 2대1로 채우라는 거예요. 형이 200만 원을 충당하고 동생이 100만 원을 충당해서 300만 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모자랄 때입니다. 300만 원의 장례비가 들었는데 형님한테는 100만 원의 부의금이 들어왔고 동생에게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15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은 나는 100에다가 50을 더해서 150 낼 테니까 너는 50에다 너 돈 100만 원 더해서 150을 놓으라. 그래서 300만 원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형님 받은 100만 원 다 넣고 동생도 50만 원 다 넣어라. 150만 원의 부족분이 생기는 건 반반 나눠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님이 더 많이 나게 되죠. 법원은 왜 이렇게 충당하라고 결정을 했느냐 하면,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적금 들듯이 돈을 이렇게 부의금 그동안 뿌려왔던 걸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장례비에 쓰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돈을 준 것이고, 그래도 남으면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준 것이지 적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 전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상속분대로 나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인과 관련해서는 싸우실 일이 없겠죠. 상속 문제에서 분쟁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과 관련한 분쟁은 그 유언장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작성한 거다, 아니다, 위조된 거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쓴 거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에 적을 수 없는 거, 그걸 적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5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같은 경우 이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라도 그게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요건을 엄격히 정해놨고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그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있고요. 구수유언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은 자필유언장과 공중유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중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합니다. 그것은 재산 가액 대비 공증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20억을 넘었을 때 200만 원을 최대한다로 금액이 200만 원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소송을 한다 그러면 200만 원 갖고 소송 못 합니다. 공중유언을 해놓으시면 이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관여를 하게 되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다라는 주장이 받아지는 게 거의 없어서 진위 논란이 없다. 그다음 보관이 용이하고 발견이 쉽다. 이런 부분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사실 그게 번거롭고 무언가를 내가 생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필유언장을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십니다. 자필유언장이 근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자필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쓰시고 이름 쓰시고 날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 옆에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되는데 이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에서는 도장이 아닌 지장, 무인을 찍어도 되는데 이 사인이라고 하죠. 서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이 누구 것인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요건을 보면 전문 자필이라는 얘기는 이 컴퓨터나 타자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필을 써서 복사를 하셔도 안 됩니다. 자필로 쓰신 원문 전체가 그대로 보관이 돼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 주소는 번지수, 아파트 같은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양재동이 홍길동이 한 명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재동 몇 번지, 아파트 몇 동호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재동까지 해서 끝난 사안에서 이제 무효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요.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필 유언장이든 모든 유언장은 최후에 맨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확히 기입돼서 이 날짜보다 앞선 유언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없는 것이죠. 맨 나중에 날짜가 적힌 것이 중요해서 날짜는 반드시 적혀야 되는데 판례 사안에선 나의 회갑일날, 회갑날 이런 거는 유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히 날짜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자필 유언장은 자주 이용하시는 거긴 한데 이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을 정확히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반드시 지체 없이 검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검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언장이 맞다 틀리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유언장이 존재한다 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만 유언장에 따른 이제 재산을 이전하거나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유언장을 쓰실 때 나의 적극재산이라 그래요. 부동산, 예금 이런 거를 어떻게 나눠라라고는 정할 수 있지만 빚을 누가 나눠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은행이 화냅니다. 채무는 실제로 상속되는 비율과 상관없이 본인의 상속분대로 나눠서 내게 돼 있고 유언장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자필 유언장의 요건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속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차지하고 있고 소송을 이루는 것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 이렇게 남겨주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자녀가 둘이라 그래도 그 중에도 이쁜 자녀 안 이쁜 자녀 있어요. 그 다음에 집 나가서 30년째 못 본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법에서 유류분 반드시 남겨주라고 정해놨어요.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기 싫다는 자녀한테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본래 그 자녀가 받아야 될 것 반만 주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만약에 인정된다 그러면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법정지가 적용되고 있지만 본래 가져가야 될 거에 절반만을 이제 주게 되는데 누가요? 많이 받은 자녀가 못 받은 자녀한테 유류분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녀가 많이 가져간 침해한 자녀에게 이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유류분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자, 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 비속계 아래쪽. 그 다음에 존속이 있고 물론 배우자는 이제 공동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고 사촌이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은 이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에요. 자녀만 2분의 1이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 인정이 되는데 그나마도 개정이 돼서 형제자매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자녀하고 부모님과 배우자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만 유류분권이 인정되고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일산이나 그 다음에 분당같이 이렇게 신도시가 생길 때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논밭이었어요. 농사를 지는 장남한테 이제 명의를 다 이렇게 넘겨놓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생전에 부모님이.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논을 줄 때 시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그거 다 털어야 돌아가실 때 무려 60억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형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장남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옛날에 받았고 그거 저기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나눠줄게. 근데 이걸 딸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현재 시가가 60억이니까 아버지 돌아가는 날 기준으로 60억을 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남 입장에서 이미 팔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유류분에서 정말 무서운 건 돌아가신 날 시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준 거 상관없이 해서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따님 한 분당 5억 4천만 원 정도 유류분을 받아갔습니다. 유류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돌아가신 날 시가로 다시 평가한다. 팔아서 없어도. 이런 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소송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절반 이상이 딸들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아들들에게 편중돼서 이제 생전에 증여가 되고 있고 상속이 되고 있어서 딸들이 반 이상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 유류분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상속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이 다시 볼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유류분은 남겨주셔야 내가 돌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재판을 안 하겠죠. 그러면 유류분만 남겨주고 나면 재판할 일이 없죠. 남기셔야겠죠. 요즘은 권리의식이 높아서 유류분 소송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속사건의 대부분도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류분만은 남겨두자. 그 다음에 유언장 정확히 작성하자. 그 다음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자녀분들이 예시 판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상속사건 분쟁의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판하고 싸우시면 가족과는 남간 다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원수가 됩니다. 소송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법적인 지식 챙기셔서 분쟁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